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듀보아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언제나 듣고 자랐어요. 그게 칭찬인지 동정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 르 부르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만성관절염으로 항상 고통받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제 입버릇이 되었어요. 사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무언가 갖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의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보는 게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파리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2층이었어요.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의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으셨지만 가끔 피곤한 눈으로 제 성적표를 보시며 지으시던 조용한 미소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속에서 파리의 번화가를 상상하며 예술과 역사가 숨쉬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유명 대학 입학 안내서를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축하해, 앨리스. 파리 국립대학교에 합격했구나." 담임 선생님의 말에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등록금과 생활비 계산만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입학은 포기할게요. 지역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가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낡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도록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란다" 라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딸이 파리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유일한 여유였을 돈을 저를 위해 모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파리로 떠나는 날 기차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며 귓가에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고 속삭이셨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희 파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첫날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웅장한 건물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첫 학기에는 대학 기숙사에 배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룸메이트는 모로코에서 온 야스민이었는데 그녀는 저에게 파리에 숨겨진 명소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교수님들의 기대치는 높았고 과제는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내가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종종 엄습했지만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전화로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건강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늘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식비를 아끼느라 한 끼를 거르기도 했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기숙사 규정상 1학년 1학기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파리의 집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 월세방을 구했어요. 그 모텔은 제가 상상했던 파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위치한 제 방은 겨우 침대와 책상, 작은 욕실이 전부였어요. 벽은 얇아서 옆방의 대화 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습기 찬 공기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구했어요. 매일 수업 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주문을 자주 헷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해졌어요.
손님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를 무시하듯 대하는 일부 손님들 때문에 가끔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그날도 카페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생단체가 몰려와 주문이 밀렸고 매니저는 계속 서두르라며 재촉했어요.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려 임금에서 변상금이 깎였습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르네 교수님의 세미나의 발표가 준비가 미흡해서 창피를 당했어요. 교수님은 시간이 부족하면 노는 시간을 더 줄여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전부 변명일 테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모텔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옷은 흠뻑 젖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205호실에서는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여는 것 같았어요. 옆방 302호의 노부부는 항상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맞은편 301호의 학생은 밤새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방인 303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 공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이 나오기까지 5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녹슨 파이프에서 처음에는 갈색 물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따뜻한 물이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지난주에는 3일 내내 찬물로 샤워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었어요. 피로가 몰려왔지만 내일 제출할 문학사 레포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말리고 샤워 가운만 걸친 채 책상에 앉았어요. 피로를 이기려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벌써 오늘 5잔째였어요. 책상 위 작은 램프만 켜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집중하려 했지만 눈이 자꾸 감겼어요. 결국 침대로 옮겨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프랑스 가수 자크 브렐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봤어요.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면 집중력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대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매트리스 스프링이 등을 찔렀고 베개는 너무 얇았어요. 그래도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부모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드리는데 이번 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어떨지, 아버지는 여전히 야근을 하시는지 걱정됐어요. 고향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꿈을 위해 왔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운 채 노래를 들으며 있으니 어느새 눈이 감겼습니다. 몇 초만 눈을 붙이자는 생각이 10분이 되고 그 사이에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제 의식을 점점 멀게 만들었어요. 졸음과 음악 사이에서 표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악 사이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노래의 베이스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쿵!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음에 겨운 상태로 이어폰을 한쪽만 빼봤습니다. 그 순간 분명하게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를 찾을 일이 있을까? 옆방 취한 투숙객이 방을 헷갈린 건가 싶었어요. 모텔에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문 잘못 두드리신 것 같아요. 라고 외쳤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어요. 쿵! 쿵! 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방에 혼자 있었고 가운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움츠렸어요. 휴대폰을 찾았지만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문 쪽으로 가려면 침대에서 나가야 했어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다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단지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한 발짝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몸으로 문을 들이받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문이 마침내 부서지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급했어요.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바로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 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밤중에 내 방으로 강제로 들어왔다는 공포,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몸은 떨리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파이어.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어요. 방 안에 들어온 낯선 동양인 남성의 얼굴에서 공포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 몸이 얼어붙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밀려드는 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배하고 있던 공포는 순식간에 다른 형태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불이 났다는 현실이 서서히 제 의식을 장악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폐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상처를 주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나와야 해요, 빨리. 불이 번지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위급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샤워 가운만 입은 채로 낯선 남자와 함께 나간다는 생각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 안으로도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는 제 손목을 붙잡고 방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연기가 복도 천장에 가득 차 있었고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까지만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투숙객들도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이쪽이에요. 비상구로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놀라서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샤워 가운 자락이 흔들리며 몸이 노출될까 걱정됐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몸을 낮게 유지하며 연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사람들의 비명과 발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다른 이들은 겁에 질려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아갔어요. 그의 팔에 안겨 있으니 묘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복도 끝쪽에서 오렌지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화끈거렸어요. 눈은 연기 때문에 따가웠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상구가 막혔어요. 다른 길로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두려웠을 텐데 저를 데리고 탈출구를 찾는 용기가 놀라웠어요. 어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는 고민 없이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열렸어요. 제가 안긴 상태로 균형을 잡기 힘들었을 텐데 그는 꿋꿋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상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에도 연기가 조금 퍼져 있었지만 복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어요. 그는 잠시 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를 안고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층, 두 층. 우리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느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둘 다 신음했지만 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계속 내려갔어요.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출구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주방 쪽으로 가요. 거기 뒷문이 있을 거예요. 그의 말대로 주방을 통과해 뒷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아직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남자는 뒷문을 열고 저를 안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고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벤치에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폐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소리치고 울고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모텔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제 방도 아마 이미 불타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소지품이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남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와 저희에게 둘렀어요. 그제서야 제가 샤워 가운만 입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민호, 김민호입니다. 한국식으로 성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 씨,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민호를 들것에 실었고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으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저는 그가 괜찮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불길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우리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민호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텔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 같았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호흡기를 제공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지만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없었어요. 연기를 많이 마셨군요. 하룻밤 병원에 머물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민호의 상태였어요. 간호사에게 그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다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모텔이 불타고 낯선 남자가 저를 구해주고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모든 소지품이 불에 타버렸어요. 지갑, 휴대폰, 옷, 학교 교재, 노트북,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주신 반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민호 덕분에요. 밤새 병원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화재 장면이 계속해서 눈앞에 떠올랐어요. 불길, 연기,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민호의 얼굴. 그가 괜찮은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꼭 그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간호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오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안도했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저기, 어젯밤에 저와 함께 온 남자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잠깐만 방문하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민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303호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그의 심장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조용히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인 저를 위해서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이 살짝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제 얼굴을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쉬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당신은 다치지 않았나요? 그의 첫 마디가 제 안부를 묻는 것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민호 씨 덕분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다행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보니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그를 지켜봤어요.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인데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손길이 가서 정리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래요. 친구예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있지만 회복될 거예요.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에 안도했어요. 민호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민호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모텔에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경찰이었어요.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민호 씨입니까?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민호는 방금 깨어난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가 힘겹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텔 화재 관련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재요? 제가 무슨?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CCTV에 화재 발생 직전 동향인 남성이 찍혔습니다. 당신과 외모가 일치하네요. 경찰관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민호는 방화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외쳤어요. 그는 저를 구해줬어요. 불이 이미 번지고 있을 때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는 아직 약했고 링거를 꽂은 채로 일어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아직 아파요. 의사와 상담해야 해요. 제가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미 민호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시선을 보냈고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 상황을 말렸지만 경찰은 완고했어요. 공식 조사입니다. 환자가 충분히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동행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가 호출되었고 그는 짧은 검사 후 민호가 이동해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임시로 이동식 링거가 걸려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였어요. 민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용의자로 취급하는 거죠?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제 옷을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옷이 없었어요. 가운밖에 입고 나오질 못했으니까요. 저는 병원복 그대로 간호사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급하게 도망쳤어요. 병원 로비에서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가 입은 병원 가운은 너무 얇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후불로 택시비를 내기로 했어요. 16구역 경찰서로 가주세요.
제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병원복 차림에 제가 이상해 보였을 테지만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어젯밤 화재, 낯선 남자의 구조, 병원에서의 재회. 그리고 지금은 그를 돕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춰섰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의 여성이 경찰서에 온다는 게 이상했겠죠. 곧 돌아와서 택시비를 지불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기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얇은 병원복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입구로 뛰어들어가며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병원복 차림 그리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제 모습은 분명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민호 씨를 찾고 있어요. 방금 이곳으로 잡혀왔을 거예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경찰관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저는 앨리스 디부아입니다. 모텔 화재 사건의 피해자예요. 민호 씨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더니 누군가에게 짧게 통화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조사실 3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 중이라 만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범인이 아니라 영웅이에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는 저를 불길 속에서 구해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죠? 데스크의 경찰관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고 계급장도 더 많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 디부아예요. 어젯밤 모텔 화재에서 김민호 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를 범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몸이 약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유리창이 있는 방 앞에 도착했어요. 창문 너머로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어요. 민호는 창백했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링거는 이동식 스탠드에 걸려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혐의로 그를 조사하는 거죠? 제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CCTV에 화재 발생 직전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동양인 남성이 찍혔어요. 그리고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로 추정됩니다. 김 씨와 외모가 일치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동양인이라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요. 경찰관은 당황한 듯했지만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증거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증인들도 화재 직전 동양인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어요. 그 CCTV 영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 몇 대가 놓여 있었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열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CCTV 영상에는 모텔 앞을 지나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확실히 동양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텔 뒤편으로 사라졌고 몇 분 후 그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던 중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 뭘 입고 있죠?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경찰관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티셔츠와 반바지 같네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어젯밤에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를 구했을 때 그는 분명히 긴 바지였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확실히 CCTV 속 남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민호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모텔 내부 복도를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재가 시작된 지 몇 분 후였어요. 영상 속에서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뚫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축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호였어요. 그는 노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도와 비상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건 민호 씨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긴 바지를 입고 있죠. 제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방화범이 아직 주변에 있었을까요? 말도 안 돼요. 경찰관은 영상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다른 경찰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몇 분이 지난 후 경찰관들이 조사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긴 바지였죠.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런 단서가 있었군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나이든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추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신은 용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을 구조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민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어요.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진술은 필요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와주시겠어요? 지금은 병원으로 돌아가 쉬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민호의 팔을 부축하며 경찰서를 나서려는 순간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말해주세요. 왜 경찰에 연행되셨습니까? 불길 속에서 여성을 구한 동양인이 당신입니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아직 병원 가운을 입은 상태였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세례에 당황한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지금은 질문을 받을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기자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경찰이 왜 당신을 용의자로 봤나요? 인종적 편견 때문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라 영웅이에요.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범인 취급했다니.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제 말에 기자들이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나와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현재 실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물러서자 우리는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택시에 올라탔고 저는 기사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요. 경찰서에 와줘서. 그리고 저를 믿어줘서요. 당연하죠. 당신이 저를 구해줬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방에 오셨던 거예요? 왜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그 모텔에 살고 있었어요. 늦게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집 남자가 당신도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해서 달려들어가.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래서 문을 부수셨군요.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랬을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 구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민호 씨.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몇몇 간호사들이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온다고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한 간호사가 달려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아저씨는 영웅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그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다른 간호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 허락 없이 나간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민호 씨를 도와야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는 병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몇몇 의료진과 환자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작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아마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고 저도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들어와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는 하룻밤 더 병원에 머물 것을 권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병원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화재, 구조, 병원, 경찰서, 그리고 민호.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달리던 그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 약하게 미소 짓던 순간, 경찰서에서 혼란스러워하던 표정.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가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녁 식사예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걸로 준비했답니다. 영웅의 친구니까요.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민호 생각이 났어요. 그가 괜찮은지, 식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도로 나와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도 식사 트레이가 있었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식사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입맛이 없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어야 해요. 기운을 차려야죠. 제가 그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민호가 천천히 식사했어요. 저는 그저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민호가 문득 말했어요. 의사가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실 건가요? 모텔은 다 타버렸잖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구해야 할까 봐요.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방을 찾아볼래요? 둘이 함께하면 월세도 나눌 수 있고.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어요. 게다가 민호와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겠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혼자 어떻게 할지 걱정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장 필요한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학교 수업, 임시 숙소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호가 저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고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캠퍼스에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피로가 밀려왔어요. 하품을 참지 못하자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쉬세요. 내일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저는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니 민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앨리스.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잠들기 전 민호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민호, 그 이름이 제 입술에서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운명처럼. 병원에서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화재, 민호, 경찰서, 그리고 어젯밤 우리의 대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벌써 몇몇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퇴원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민호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그도 오늘 퇴원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민호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그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간단한 옷이었지만 어제의 병원복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그는 제가 들어오자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 퇴원한대요. 당신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금 들었어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어젯밤에 숙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대학 국제교류처에 연락했더니 교환학생 긴급 숙소가 있대요. 당분간은 거기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혹시 함께 가실래요? 당분간은 같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도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의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폐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니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연기 흡입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택시를 불러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만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한국에서 왔죠? 침묵을 깨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1년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파리에 온 지는 3개월 정도 됐죠. 불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불어는 서툴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졸업 논문도 프랑스 작가에 관한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어떤 작가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베르 카미요. 이방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어요. 저도 카미를 좋아해요. 특히 페스트가 인상적이었죠.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캠퍼스에 도착할 때까지 문학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서 택시 기사가 2번이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줘야 했어요. 국제교류처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민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이야기를 봤다며 무사한 것을 다행이라고 했어요. 긴급 숙소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기숙사에 2개의 방이 배정되었어요.
다행히도 옆방이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일단 정착하고 나면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옷도 없고. 그 말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 휴대폰, 옷, 학용품.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죠. 죽다 살아났는데 뭔들 못할까요?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아직 연락도 못 드렸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기숙사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캠퍼스의 나무들이 보였어요. 짐이라고는 병원에서 받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모든 게 갑자기 현실이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요. 우선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죠? 그가 제안했어요. 그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빌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교류처에서 임시로 제공한 것이었어요.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화재 소식을 뉴스로 접하셨고 연락이 없어 너무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께서 즉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파리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민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해주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호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들도 안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학교 식당이 아직 열려 있을 거예요. 그가 제안했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전공에 대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취미에 대해. 민호는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와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불에 타버린 카메라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민호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뉴스에서 봤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일상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카드를 재발급받고 필요한 생활용품과 옷을 구입했습니다. 대학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교재를 다시 구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화재 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브리핑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이번에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텔은 불법 개조된 가벽과 불에 약한 소재로 만든 구조물로 가득했다고 해요. 화재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방화범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밝혀졌어요. 그는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고 불이 나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해요. 경찰 측에서는 민호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인종적 편견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민호는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고 오히려 모텔 화재의 교훈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뉴스에서는 민호를 불길 속의 영웅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예의 바르게 응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과제를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만의 특별한 유대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파리 곳곳을 탐험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숙사 기간이 끝나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방을 구해볼까요? 둘이 살면 월세도 절약되고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제안이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민호는 이미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한 달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고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대학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이 2개 있는 곳이었고 주방과 거실을 공유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구를 사고 집을 꾸몄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올빼미 타입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잘했고 저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며 우리는 점점 하나의 작은 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김치찌개라는 것이었는데 맵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밤하늘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제가 조금만 늦게 돌아왔더라면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자주 그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때 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앨리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항상 존칭을 사용했던 그였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첫 키스였지만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희망하는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재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나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제가 현실적인 걱정을 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한국에서도 당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파리에서의 삶, 학업, 부모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건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기쁨의 참 표정으로 저를 안았어요.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국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민호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화재 경험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소방 안전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세우면 어떨까요?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의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경험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함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민호의 가족은 우리를 환영하겠다고 했고 임시로 그의 부모님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민호의 가족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환대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민호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창업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번역 일을 하며 도왔어요. 우리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민호라면 안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업 후 2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어로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느 날 밤,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나를 업고 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이도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병원복 입고 경찰서 쫓아오지 않았다면 나 혼자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만나 서로를 구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의 화재는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앨리스, 민호가 속삭였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와 함께 온 것을.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공학 지식과 제 언어 능력을 결합해 국제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처음 개발한 화재 감지기는 연기 농도를 더 정확히 측정해 오작동을 줄이는 기술이었어요. 이후에는 대피용 장비와 화재 예방 시스템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만약 민호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만약 제가 경찰서에 가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해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소망이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파리를 다시 방문했어요. 아이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고 부모님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텔이 있던 자리도 가보고 싶었어요. 모텔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더 안전한 구조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곳을 바라보며 민호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소망은 점점 자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제안했어요. 프랑스의 지사를 열면 어떨까요? 당신의 고향에서도 우리 기술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기뻤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았어요. 그리고 소망에게도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둘째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소망과 희망, 우리 가족의 이름에는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의 화재는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경찰서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종종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를 이어준 첫 번째 연결고리였어요. 침대에 누워 소망과 희망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불길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해 있었어요. 민호의 팔에 안겨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내 영웅. 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 용감한 앨리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재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삶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